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데 모아 심층적으로 전해드리는 로투데이 스페셜 신세아 기자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유치원 비리와 관련해 지난 21일 국회에선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무슨 해결 방안들이 제시됐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17일엔 국회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포럼이 열렸는데요. 불법 도박 실태와 근절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고 하는데 어떤 말들이 나왔을까요? 같은 날 중앙지법에선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 권성동, 염동열 의원 등의 이름을 인사청탁자 명단에서 봤다는 전직 인사팀 직원의 진술이 나왔습니다. 그 시간 법원 밖의 피해자들은 두 의원을 엄벌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카카오의 카풀 택시 시행에 반발하는 전국의 택시기사들이 20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엄청난 인파가 모여 대규모 시위를 벌였는데요. 현장을 직접 다녀와 봤습니다. 현장 리포트 4개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회계 투명성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유치원 3법이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선 오늘 관련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형식은 토론회인데 유치원 3법 처리에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규탄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고 합니다. 현장을 장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치원 비리 분노한 시민들 모여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라는 제목으로 열린 오늘 토론회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교육부 관계자는 먼저 유치원 3법의 법안 취지부터 설명했습니다. 저희 정책의 핵심은 다 아시겠지만 유아학습권 보호와 회계 투명성 강화 이 두 가지입니다. 이제는 모든 유아에 양질의 유아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를 시작으로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성토가 여당과 시민단체에서 분물 터지듯 터져나왔습니다. 무도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도하죠. 어떻게 국회에서 그럴 수가 있습니까? 뭐 대단한 거 요구합니까? 저희가 발의한 법이 뭐 기상천외한 무슨 법이에요? 교육비 함부로 쓰면, 목조개를 쓰게 되면 그거 처벌받게 하자는 것 아닙니까? 유치원 원장들이냐 국민이냐 선택하라는 식의 격앙된 반응도 나왔습니다. 도대체 이 법안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사립유치원의 어떤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원장님에게 이익을 위해서 아니고요. 이건 결과적으로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을 위한 법안인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3법과 관련한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를 이유로 국회 교육위를 파행시킨 것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6일 사립유치원에도 국가회계 시스템 에듀파인 사용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국회 입법이 아닌 교육부 시행령을 통한 에듀파인 사용 강제는 입법권에 대한 도전이라며 교육부 법안심사 소위 논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립학교법 33조에 보시면 학교법인의 회계조치, 기타 예산되는 회계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학교의 회계에 대해서는 교육부 장관에게 위임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관련 법으로. 그런데도 지금 자유한국당이 관련해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바른미래당과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유치원 3법을 처리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상 신속 처리 안건 지정 절차로 불리는 패스트트랙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소관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바로 법안을 상정해 표결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교문위를 통과해도 또 법사위라는 관문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또 항상 법안의 무덤이라는 저희 법사위가 있기 때문에 토론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국회 정문 앞으로 자리를 옮겨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3법이 1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여야는 오는 27일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를 열어 유치원 3법 등 민생 법안을 처리합니다. 구체적인 안건과 내용에 대해 여야 각 당 대표들이 협상을 지속하고 있지만 사안별로 이견이 첨예해 여야가 입법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오늘 국회에선 문화체육관광위 여야 간사 주최로 불법 도박 사이트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포럼이 열렸습니다. 불법 도박 실태와 근절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고 하는데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김정래 기자가 토론회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먼저 온라인 기술 발달에 따라 국내 불법 도박 사이트 시장이 급성장하는 등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웬만한 도박 사이트의 경우 수백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익을 챙기는 건 이제 다반사일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는 겁니다. 불법 도박에 대한 이 접근이 우리 SNS나 그리고 휴대폰의 발전으로 인해서 더 쉬워졌죠. 그래서 이 온라인 도박과 이를 이용한 불법 스포츠 도박은 이제 점점 더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그럼에도 불법 도박 사이트 관리 감독을 총괄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엔 수사건이 없어 불법 도박 사이트에 대한 수사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사감위의 불법 도박 사이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특사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직 불법 사이버 도박에만 모든 단속을 집중하기 때문에 훨씬 집중적으로 단속할 수 있고, 참석자들은 나아가 사감위를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적인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 개편해 위상을 강화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위원회로 독립을 해서 자체적으로 인사 및 예산의 운영이 가능하다면 단속과 관리라는 큰 목표에 대해서 중심을 잡고 운영할 수 있을. 나아가 단속도 단속이지만 철저한 범죄 수익 환수와 추징을 통해 범행 동기 자체를 무력화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습니다. 조세 포탈로도 의율이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범죄를 할 동기가 많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존의 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실형을 복역한 사범에 대해서도 추가로 다시 조세 포탈로 의율. 아울러 날로 교묘해지는 온라인 불법 도박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련 법제도 개정과 정비 방안 등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중독예방 시민연대를 비롯한 45개 시민단체는 오늘 불법 도박 근절을 위한 사감위법 개정 국민운동을 출범하고 1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사감위법 일부 개정 법률안 국회 통과를 위한 국민 참여와 지지 호소에 나섭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속행 공판에서 인사청탁자 명단에서 권성동, 염동열 의원 등의 이름을 보았다는 전직 인사팀 직원의 진술이 나왔습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피해자 등은 같은 시간 권성동, 염동열 의원을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장한지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인사팀장이 따로 채용 청탁자들의 명단을 만든 것은 사실이고 당시 그 명단 중에 국회의원이 있는 것을 봤다.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의원의 4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강원랜드 전 인사팀 직원 A씨의 오늘 법정 증언 내용입니다. 인사팀장에게 청탁한 의원 중 기억나는 사람이 있냐는 검찰 질문에 A씨는 강원도에 계신 분들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재판장이 이름을 말해보라고 묻자 A씨는 염동열, 권성동, 이희재 세 분이라고 이름을 댔습니다. A씨는 그러면서 2012년 1차 채용과 2013년 2차 채용에서 채용 청탁을 받은 이들을 통과시키기 위해 점수 조작 등의 작업을 직접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청탁자가 워낙 많아 애초 계획보다 수십 명씩 더 뽑았다는 게 A씨의 증언입니다. 권성동 의원과 염동열 의원은 각각 지역구 지인 자녀 등 11명과 39명의 채용을 부정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A씨는 2차 채용 당시에는 계속 청탁이 들어오다 보니 자기소개서 점수를 조작하는 시뮬레이션을 12차에 걸쳐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그러면서 산수도 안 되는 사람이 들어와 문제가 되기도 했고 이런 직원을 뽑아도 되냐는 항의도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누가 봐도 부당한 결정이었고 실제로 여러 번 의견을 제시했으나 묵살당했다. 절대로 인사팀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 A씨의 진술입니다. 같은 시간 법원 앞에서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피해자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권성동, 염동열 의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청년들을 가장 절망케 하는 것은 오래 걸리는 취업 준비 기간이나 취업 준비 비용이 아니라
바로 채용 비리입니다. 수많은 청년들에게 대한민국이 공정한 나라라는 것, 정의로운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권성동, 염동열 의원을 강력하게 처벌해 주십시오. 나아가 이들은 정치권에 대해선 강원랜드 채용 비리와 수사 외압 논란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와 부정청탁자 처벌 강화 법률 개정 등도 아울러 주문했습니다. 필기시험 결과를 반영하면 청탁 대상자들을 뽑을 수가 없으니까 이 다 해놓은 필기시험을 아예 반영하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원랜드의 경우에는 애초에 사실 이제 채용이 진행됐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위법한 점들이 너무 이제 많다 보니까 탄원서를 받은 재판부가 채용 비리와 얽힌 청년들의 탄식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카카오의 카풀 택시 시행에 반발하는 전국의 택시기사들이 오늘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택시기사들의 반발과 저항이 쉽사리 가라앉지는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현장을 김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의사당대로 전국에서 모인 수만 명의 택시기사들로 발 디딜 틈도 없이 가득 메워졌습니다. 시위 명칭은 제3차 전국 30만 택시 종사자 생존권 사수결의 대회. 집회엔 경찰 추산 5만여 명, 집회 측 추산 10만 명 넘는 택시기사들이 운집했습니다. 집회 참가 등을 위해 전국의 개인, 법인 택시는 오늘 하루 전면 파업을 결의했고 집회 시작 전부터 현장엔 경기, 충북 등 지방 번호판을 단 택시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의 4개 택시단체가 연합한 택시 비상대책위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카풀앱 영업행위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택시업계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하는 사이 택시 노동자가 분신 사망하는 참담한 일이 벌어졌다. 택시 생존권을 말살하는 대기업 카카오 등의 카풀앱을 즉각 중단하고 국회는 상업적 카풀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을 즉각 처리하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우리 택시 노동자들은 이것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 정권에서 카카오가 잘못하고 있는 카풀 서비스를 접을 때까지. 인사말을 하기 위해 온 정부 여당 택시 카풀 태스크포스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현희 의원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함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택시기사들은 전현희는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며 물을 뿌리는 등 강하게 반발하며 정부 여당에 대한 강한 불신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3일 각급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불법 택시 휴업이나 위법 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처하라는 지침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택시기사들의 오늘 실력 행사가 일회성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지 이후 정부 당국과 카카오톡을 상대로 한 협상에서 지렛대로 작용해 실질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21일 비서 성폭행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항소심 재판에 첫 출석했는데요. 어떤 모습과 심경을 밝혔을까요? 이른바 라돈 침대 사건 기억들 하실 텐데요. 라돈 침대 때문에 병이 생겼다는 소비자들이 대진 침대를 상대로 낸 집단 손해배상 소송 첫 공판이 20일 열렸습니다. 재판 현장에선 무슨 말들이 나왔을까요?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이 하도 성적으로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를 보내와서 고소를 했더니 그런 문자를 보낼 만한 사이다. 내연 관계임을 입증하겠다며 여성의 나체가 찍힌 사진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그 뒤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8일엔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관련한 세미나가 열렸다고 하는데 개인정보가 법적으로는 도대체 어떻게 정의되는 걸까요? 심층 리포트 4개 한꺼번에 보시겠습니다.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비서 김지은 씨에 대해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안 전 지사는 취재진에게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남기고 서둘러 법정으로 향했고 법정에서도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만 답했을 뿐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이현무 기자입니다. 수척한 얼굴로 항소심 첫 공판에 나온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죄송합니다는 말 한마디 외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오늘 법정에서 김수희 씨와 마주하게 되는데요. 혹시 신경 어떠십니까? 재판정에서도 안전지사는 눈을 감고 미동도 하지 않았고 인정신문에서만 잠시 입을 열어 답변했습니다. 이름과 생년월일을 직접 말한 안전지사는 직업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무직입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주소를 묻는 질문엔 양평 친구 집이라며 해당 주소를 얘기했습니다. 인정신문이 끝나자 검찰은 모두 진술을 통해 항소 이유를 밝혔고 안전지사 변호인은 이를 반박하는 진술을 내놨습니다.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은 이 사건의 본질은 권력형 성폭력인데 원심은 이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지 못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안전지사 변호인은 이에 대해 원심은 형법상의 구성 요건에 대해 적절히 판단했고 피해자의 주관적 의사만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했다고 맞섰습니다. 모두 진술이 끝나자 재판장이 피고인도 같은 입장인가, 더 할 이야기가 없는가라고 물었지만 안전지사는 미동도 없이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80% 이상이 여성으로 채워진 방청석에서도 재판 내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 진술이 끝나자 재판부는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해 진행했습니다. 오늘 공판을 시작으로 재판부는 총 4차례의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전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4번째 공판 기일인 내년 2월 1일 내려집니다. 법률방송 이현무입니다. 침대 매트리스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큰 파문이 일었던 라돈 침대 사건 기억들 하실 텐데요. 라돈 침대 때문에 병이 생겼다는 소비자들이 대진 침대를 상대로 낸 집단 손해배상 소송 첫 공판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재판 쟁점과 향후 전망, 공판을 다녀온 신세아 기자가 심층 리포트로 전해드립니다. 기준치의 최대 10배가 넘는 폐암 등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돼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던 이른바 라돈 침대 사건.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를 이용했던 소비자 71명은 지난 9월 장기간 방사성 물질에 노출돼 각종 질병을 얻었다며 제조사인 대진침대를 상대로 모두 14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열린 첫 공판. 원고인 소비자 측 변호인은 대장암과 위암, 전립선암 등 각종 암 발병, 여기에 피부염과 기관지염 같은 염증으로 인한 각종 질병, 이외에도 폐혈증, 천식, 자궁폴립 등 대진 라돈 매트리스를 이용한 소비자들에게서 다양한 질병이 발병했다며 관련 자료들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진침대 측은 원고 측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매트리스 제조 당시인 올해 5월까지 적용했던 기준에 따르면 안전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방사선의 인체 유해성도 지나치게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것이 대진침대 측의 입장입니다. 양측의 의견을 모두 들은 재판부는 라돈 매트리스와 발병 사이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쟁점이라고 사안을 정리했습니다. 일단 병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인과관계 측면을 봐서 생각을 해봐야 한다. 매트리스로 인해 병이 생겼다는 건지 아니면 개인적 요인에 의해서 병이 생긴 건지 봐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원고 측의 질병이 가지각색인데 생활적 요인에 의한 이유가 아니라 라돈 때문이라는 상관관계가 있는지 전방위적으로 다시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법조계에선 일단 라돈이 1급 발암물질인 만큼 라돈과 발병 사이 인과관계 입증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백혈병 그리고 또 어떤 위암, 갑상선암, 고혈압 등은 방사선 산업체 사건에서도 방사선 피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까지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학관계가 아예 없는 질병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희는. 반면 발현된 증상이나 질병이 너무 다양하고 많은 게 오히려 인과관계 입증을 어렵게 할 거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개인의 생활 환경, 식습관, 그 밖에 다른 환경적 요소나 아니면 가족력 이런 유전적 원인에 의해서도 발병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인과관계를 좀 증명하기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한편 대진침대는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를 교환해주고 위자료 30만 원을 주라는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지난 9일 최종 통보했습니다. 집단 분쟁조정과 별도로 20여 건의 민사소송이 제기돼 있어 통일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위원회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진침대 측의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피해 구제를 받으려면 소송을 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다음 변론 기일은 내년 3월에 열릴 예정입니다. 라돈 침대라는 오명을 하는 대진 침대 측이 앞으로 이어지는 재판을 통해 인과관계가 없음을 인정받게 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이 하도 성적으로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를 보내와서 고소를 했더니 그런 문자를 보낼 만한 사이다, 내연 관계임을 입증하겠다며 이 여성의 나체가 찍힌 사진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황당한 나체 사진 수사와 검찰 불기소 처분. 김태현 기자가 관련 내용을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47살 이모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60살 문모 씨로부터 지난 2016년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문자를 지속적으로 받았습니다. 내용은 전부 원색적인 막말로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들입니다. 이에 이 씨는 문자를 보낸 문 씨를 성폭력 처벌법으로 처벌해달라며 고소했습니다. 황당한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자를 보내온 문 씨가 서로 내연 관계였다는 것을 입증하겠다며 자신의 나체 사진을 검찰에 제출한 겁니다. 그 사진이 존재하는 것조차도 몰랐어요. 그리고 더 악랄하고 사람을 조롱하는 듯한 그러한 의도가. 당사자는 존재도 몰랐던 나체 사진. 이에 이 씨는 성폭력 처벌법 카메라 등 이용 범죄 혐의로 문 씨를 추가로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씨 입장에선 더 황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검사가 이 씨가 나체 사진을 찍는데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며 문 씨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기소조차 하지 않은 겁니다. 검사님이 비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었다. 증거가 불충분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추가 조사도 없었고. 이 씨 입장에서 더 기가 막히고 이해할 수 없는 건 자신의 나체 사진을 지워달라는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몰래카메라 촬영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이상 사진을 유포하지 않고 가지고만 있는 것은 처벌할 수도 없고 나체 사진을 지우게 만들 어떤 방법도 없다는 것입니다. 고소인에 대한 다른 사진이나 영상이 있을 가능성도 있었고 단순히 피고소인을 검찰청으로 불러서 임의로 삭제해달라는 요구만 하셨는데 피고소인은 당연히 따르지 않았거든요. 이 때문에 검찰이 성폭력 처벌법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너무 좁게 해석해 소극적으로 수사에 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몰래카메라 촬영죄는 아는 사이이건 모르는 사이이건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다 몰래카메라 촬영죄에 해당이 됩니다. 요건에만 적합하다면 그 압수수색을 해서 수사를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휴대폰에 나체 사진을 찍힌 여성이 자신은 몰카 피해자라며 사진을 지워달라고 해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이 현행 법제도입니다. 뭔가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어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관련한 세미나가 열렸다고 하는데 개인정보가 법적으로는 도대체 어떻게 정의되는 걸까요? 개인정보란 무엇이고 이런 막대한 정보들을 오남용 우려 없이 활용할 방법은 없는지 알아봤습니다. 심층 리포트 김정래 기자입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는 지난 2011년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2조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가 그것입니다. 여기엔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누구인지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개인정보입니다. 해당 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 개인의 존엄과 가치 구현에 개인정보 보호가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이렇게 그동안 철저한 보호의 대상으로만 여겨져 온 측면이 큽니다. 하지만 데이터의 대량 생산과 자동 처리를 특징으로 하는 지능정보사회, 4차 산업시대의 방대한 개인정보의 활용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관련해서 현재 국회엔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이재정 의원 등이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이 발의돼 있습니다. 핵심은 가명정보 개념의 도입입니다. 가명정보는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정도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특정 대학병원 환자 진료 기록을 예로 들면 환자 이름 대신 특정 숫자를 새 코드로 부여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의 관련 의료 정보가 고스란히 담겨 있으면서도 그 사람이 누군지는 식별할 수 없는 새로운 가명 정보가 생성되는 겁니다.
김민호가 있고 그다음에 뭐 성균관대학교의 교수고 뭐 키가 얼마고 쭉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김민호라는 식별자를 01로 바꿔버리는 거, 그걸 가명 정보라고 합니다. 김민호인지는 모르잖아. 이렇게 가명 정보가 생성되면 지금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 때문에 엄두도 못 내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어느 시기에 무슨 전염병이 뭐 강하다든지 또 몇 세 정도의 나이에 어떤 질병이 뭐 생길 수 있다라든지 그런 통계도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신약 같은 걸 개발할 때도 이렇게 쓸 수 있고 개인정보 3자 제공이 안 되니까 지금은 정보 자체를 줄 수가 없고. 공적인 부분은 물론 회사 마케팅 등 상업적 측면에서도 가명 정보 활용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마케팅에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몇 살 정도 남자가 어떤 차를 좋아하는지 자동차를 좋아하는지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것도 이렇게 이제 생산해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빅데이터입니다. 그거죠.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초국가 단위 소셜미디어 업체가 자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용자 맞춤형 컨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단적인 예입니다. 반면 개인정보의 대량 유출 및 오남용 우려는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입니다. 현재 발의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유럽 일반 개인정보 보호규칙, GDPR 등 국제 수준엔 한참 못 미친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 발의된 법안은 사실 GDPR보다 못 미친다라는 비판이 있고, 그렇게 본다면 국제적으로 봐서도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는 굉장히 열악한 법안이 발의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출 우려 없이 잘만 활용하면 막대한 노다지가 될 수 있는 방대한 정보들. 보호와 활용을 두고 진통 끝에 발의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상정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고향 저유소 화재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지난 17일 풍등을 날린 스리랑카인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내용 다시 짚어보고 법적 쟁점 알아봤습니다. 또 지난 19일엔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박창진 사무장이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1심 판결이 나왔는데요. 어떤 내용의 소송인지 살펴봤습니다. 강릉 펜션에서 수능을 갓 마친 고등학생 3명이 숨지는 비극적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보일러가 불법 시공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럴 경우 현행법에 따라 어떤 처벌이 이뤄지게 될까요? 현직 변호사들의 날카롭고 깊이 있는 분석,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법,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네, 고향 저유소 화재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풍등을 날린 스리랑카인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남 변호사님, 고향 저유소 화재 사건 이거 내용 다시 한번 좀 짚어볼까요? 네, 지난 10월 7일 오전 10시 58분경인데요. 경기도 고양시의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의 휘발유 탱크에 불이 났습니다. 재산 피해가 약 117억 원 정도 되는 큰 사고였고 17시간 동안 휘발유가 약 282만 리터 정도가 태운 뒤에야 불길이 꺼졌습니다. 당시에 그 원인이 스리랑카인 근로자가 날린 그 풍등이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뭐 경찰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경기 북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고양경찰서에서는요 이것을 중실화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이건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진술 등을 종합해서 이 스리랑카인 A 씨가 그 해당 탱크에 인화물질이 보관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다음에 이 풍등이 저유소 방면으로 날아가는 것을 보고 이 스리랑카인 근로자가 그쪽으로 뛰어가는 것도 있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상황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약 18분간 상황을 목격하고 119 신고할 때까지 18분이 걸렸던 거에 비춰보면 뭐 중실화가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럼 뭐 일단 풍등이 화재의 직접적 원인이 되긴 했지만 풍등을 날린 게 아니라 그 불 붙는 걸 보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금 중실화가 된 건가요? 이 발표 결과만 보면 꼭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그렇게 할 일은 아니고 불이 날 수도 있었다는 것을 중대한 과실로 예견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 이걸 따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경찰의 이런 설명은 조금 그 과정 또는 뭐 그 뒤에 예방 또는 뭐 불이 난 걸 보고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 뭐 이런 걸로 보이기가 쉬워서 이 자체만으로 중실화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럼 재판을 간다면은 뭐 쟁점이나 전망을 해보면 어떨까요?
중실화와 관련된 네. 중과실 여부가 네.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충분히 설명되지 못한 것 같고 자칫 그래서 예방하지 않았거나 신고하지 않았으니까 중과실이다 이렇게 보일 여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네. 검찰이 법률적으로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그리고 네. 검찰도 그대로 중실화 의견으로 중실화로 기소할 것인지 이거는 좀 다퉈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중실화가 아니면은 뭐 다른 혐의를 적용할 게 있나요? 뭐 굳이 한다면 실화 정도를 할 텐데 실화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풍등을 날리면 불이 날 수 있다라는 사실관계 그것만 네. 가지고 과연 과실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고요. 네. 이 사안은 뭐 경찰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는 네. 않습니다만 그 화재로 인한 결과가 굉장히 큰 것 이런 경우에 간혹 중실화로 의율 하는 네. 경우가 있는데 애초에 중실화는 그런 결과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 과실이 큰가 작은가 중과실인가를 따지는 것이기는 합니다. 네. 뭐 검찰이 중실화로 기소를 할지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낼지 궁금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땅콩 회항 사건 박창진 사무장이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1심 판결이 오늘 나왔습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소송 뭐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거 이른바 땅콩 회항 네. 소송이라고 하죠. 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네. 그 박 전 사무장 같은 경우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을 받아서 휴직을 했다가 네. 2년 정도 지난 2016년 5월에 복직하는 과정에서 네. 이제 본인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조 전 부사장과 회사인 대한항공을 상대로 네. 그 소송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뭐 재판부 1심 판결이 오늘 나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나왔나요? 네, 일단 재판부는 네. 그 이제 조 전 부사장이 박창진 사무장에게 그 변제를 공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 공탁을 한 것을 감안해서 그 조현아 부사장에 대한 부분은 기각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대한항공에 대한 1억 원 청구 중에서는 그 중에 일부인 2천만 원을 그 위자료로 지급하라 네. 이렇게 지금 인정을 했고 네. 그밖에 뭐 강등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을 그렇게 시켰습니다. 이거 뭐 오늘 재판 결과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런데? 일단은 그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네. 아니 그 뭐 이렇게 공탁하고 그랬다고 해서 그 청구를 기각시켜도 되느냐 네. 이 부분 좀 납득이 안 된다라는 그런 반응들이 많으세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좀 오면서 판사님들이랑도 네. 얘기해 보니까 이게 이렇게 공탁을 하게 되는 경우에 네. 이게 유효한 공탁이면 변제를 한 효력이 미친다. 네. 다시 말해서 어떤 손해배상금을 변제했다라는 건 갚았다라는 거거든요. 네. 갚았다라는 부분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부분은 이미 변제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기각을 시킨 거고 네.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별도로 대한항공이 박창진 사무장에게 어떤 불법 행위를 한 것이 인정이 됐다. 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창진 사무장이 지금 이야기한 게 보면은 뭐 허위 경위서 작성을 강요했다라는 주장도 했고 그다음에 인사상 불이익 같은 것들도 있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네. 이러한 주장이 아무래도 일부 받아들여진 것이 아닌가 네.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등 처분 무효 확인 이거는 뭐 왜 기각이 된 건가요? 그 강등 처분이 무효다라는 네. 주장을 이제 했는데 네. 실제로 그 대한항공에서 어떤 식으로 항변을 했냐면 네. 그 박 전 사무장이 그 이제 강등 처분된 거는 본인들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그 박 전 사무장이 복직 후에 네. 이제 평가를 한번 해봤는데 그 전에 복직을 하기 전인 2014년 3월에 그 한글 영어 방송 능력 평가라는 걸 회사에서 네. 했었는데 거기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네. 이제 항변을 했는데 이 부분이 좀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통상 뭐 이런 손해배상 위자료 소송에서는 뭐를 어떻게 준비하는 게 제일 중요한가요? 일단 위자료라는 거는 네.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그 손해를 네. 금전으로 배상한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위자료를 그 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네. 얼만큼의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지를 네. 증명을 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많이 내는 게 중요합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이 뭐 정신과 치료를 받은 내역이 있다든지 네.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착실하게 준비를 해서 제출을 하면 아무래도 위자료 액수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요. 네. 또는 사회적인 파장이 되게 큰 사건 같은 경우도 네. 보면은 당사자의 어떤 정신적 고통이 되게 심대하다라고 볼 여지가 있어서 네. 실제로 위자료가 2천만 원 정도 인정이 된 거는 네. 사실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그게 얼마가 됐든 법원 갈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얼마 전 강원도 강릉 펜션에서 고등학생 3명이 숨지는 비극적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보일러가 불법 설치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오늘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에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일단 사건 개요부터 한번 다시 짚어주시죠. 네, 18일 강원도 강릉의 한 펜션에서요. 서울 대성고 3학년 학생 10명 중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그중 7명은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 원인은 잘못된 보일러 배관에 따른 그 보일러 배기가스 유출이었다고 하고요. 당시에 그 소방구조대원이 현장에서 그 가스 농도를 측정한 결과 일산화탄소 농도가 정상 수치에 비해서 8배나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보일러가 불법으로 설치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요? 네, 그 사고 장소에 보일러를 시공한 업체가 무자격 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는데요. 네. 이에 더 나아가서 경찰은 보일러 시공 후에 제3자가 또 연통에 손을 댔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경우에 현행법상 처벌이 어떻게 됩니까? 네, 현행법으로는요. 가스시설 시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보일러를 시공해서는 안 되고요. 보일러를 설치하려면 가스시설 시공업 2종이나 3종 자격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기술을 취득한 사람이나 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있어야 되고 필요한 장비를 갖춰야 되는 등의 요건이 있는데요.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 보일러 시공 업체의 자격 여부보다는 제3자가 보일러를 재설치하거나 또 개보수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켰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지금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먼저 설치하면 안 되는 사람이 한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만 경찰은 지금까지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보일러 연통 그 부분이 도대체 언제부터 왜 어긋나 있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일러 배기관의 접촉 불량은 여러 가지 충격이나 부실 시공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배기관의 규격이 적합했었는지 설치 과정에서 실수는 없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요. 또 과실은 얼마나 있었는지 부실 시공은 없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사고가 난 펜션은 농어촌 민박으로 분류된 시설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숙박업소와는 규정이 좀 어떻게 다른가요? 네, 이제 농어촌 민박이라는 것은 숙박업소보다는 작은 규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신 그 안전 기준이 더 느슨합니다. 농림축산부 등의 설명에 따르면 이제 농어촌의 관광을 활성화하고 농가 소득을 증대하려는 목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상의 조건만 충족되면은 등록에 사실상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사고와 같이 무자격 업체가 이제 시공한 보일러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 소비자 배상 어떻게 됩니까?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은 시공업자에게 의무적으로 가스사고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에게 보험 증권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를 어길 경우에는 300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상당수 무자격 업체의 경우에는 비용 문제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입장에서 배상을 제대로 받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네, 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펜션은 물론이고 또 아파트나 이 빌라 등 일반 가정집들도 좀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지난 20일 검찰이 일제 강제징용 소송 재판 거래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여기서 빠질 수 없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얘기해봤습니다. 국회 사개특위 여야 의원들이 지난 17일 제왕적 대법원장 권력 분산을 골자로 하는 사법부 개혁 긴급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난타 수준의 비판을 받았다는데요. 무슨 내용일까요? 앵커 브리핑 2개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검찰이 일제 강제징용 소송 재판 거래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을 오늘 검찰청사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오늘 앵커 브리핑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얘기해보겠습니다. 재판 거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오늘 오전 10시 박근혜 정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소환해 청와대와 법원 행정처 사이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조사를 벌였습니다. 윤병세 전 장관은 지난 2013년에서 2014년 사이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소집한 이른바 공관회동에 참석해 박병대 당시 법원행정처장 등과
강제징용 소송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윤 전 장관의 이력을 보면 2013년 박근혜 정부 첫 외교부 장관으로 취임하기 전에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재직했습니다. 김앤장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에서 미쓰비시와 신일철주금 등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했습니다. 대리, 일본 전범기업 입장에서 일본 전범기업을 위해 대한민국 법정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맞서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외교부 장관으로 가기 전 김앤장 고문으로 강제징용 소송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윤병세 장관은 공관회동에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검찰이 오늘 캐물었을 내용들입니다. 관련해서 김앤장과 연관된 또 한 명의 외교부 장관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부 장관을 지낸 유명환 장관입니다. 유명환 전 장관은 외교부 장관을 그만둔 뒤 2011년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을 지내며 윤병세 고문과 김앤장 한솥밥을 먹었습니다. 유명환 고문도 2016년 4년째 외교부 장관 자리를 지키고 있던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을 만나 강제징용 재판 지연 전략을 논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최근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압권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을 직접 이끈 김앤장 한모 변호사입니다. 한 변호사는 다른 것도 아닌 다른 사람도 아닌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 집무실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을 만나 강제징용 소송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강제징용 소송에서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하는 법률사무소 담당 변호사가 대법원장 집무실에서 대법원장을 만나 관련 소송을 논의했다.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실감이 정말 잘 나지 않습니다. 김앤장 고문이어서 외교부 장관이 됐는지 외교부 장관쯤을 하고 나와서 김앤장 고문이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다른 것도 아닌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전직 외교 장관들을 보는 심정이 참으로 씁쓸합니다. 유명환, 윤병세 두 전직 외교 장관에 대한 조사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영장 재청구를 위한 보강 수사의 일환이라고 하니 검찰 칼끝이 이번엔 법원 영장 기각이라는 철갑을 뚫고 두 전직 대법관에 가 닿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오늘 제왕적 대법원장 권력 분산을 골자로 하는 사법부 개혁 긴급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에선 지난 12일 대법원이 사개특위에 제출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난타 수준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국회 사개특위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안호영 의원과 서울대 법대교수 출신인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 주최로 열렸습니다. 토론회 제목은 법원조직법 개정의 바람직한 방향에 관한 정책 토론회였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2일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심의의결기구로 사법행정회의, 집행기구로 법원사무처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보내온 바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선 사법부 개혁안이라고 대법원이 사개특위에 보내온 이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먼저 신설되는 사법행정회의 인적 구성부터 문제를 삼았습니다. 대법원안은 11명의 위원 중 법관이 6명, 법원 사무처장까지 포함하면 법원 내부 인사 7명이 사법행정회의를 주도하게 된다. 법관 내지 법원 내부 인사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과대 대표된다는 것이 한 교수의 비판입니다. 한 교수는 그러면서 대법원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제왕적 대법원장 권력 분산이라는 원래 취지나 목적에 따라 이루어진 건지 대법원의 개혁 의지 자체를 문제 삼았습니다. 공용 조직인 법원행정처 사무를 그대로 둔 채 사법행정회의나 법원사무처가 이를 나눠 갖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건 또 다른 폐해만 야기할 뿐이다. 객관적이고 엄정한 평가를 거쳐 법원행정처 사무 자체에 대한 최소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한 교수의 지적입니다. 또 다른 발제자인 사법발전위원회 전문위원인 서선영 변호사의 비판은 좀 더 직설적입니다.
모양새만 어느 정도 취했지 대법원 안은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효과도 없는 방안이다. 법원행정처가 기만적인 설문조사와 의견 수렴을 통해 추진단 안의 핵심 내용을 모두 뒤집었다는 것이 대법원 제출안에 대한 서 변호사의 비판입니다. 한마디로 이게 무슨 개혁안이냐는 성토입니다. 이런 비판엔 여야 의원들의 시각이 크게 다르지 않는데 관련해서 박주민 의원은 법원이 사법 관료에 장악돼 있다. 법 개정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거래 파문과 사법부 개혁에 대한 일련의 법원 행보를 지켜보며 특정 종교를 비하하는 건 아니고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이 자꾸만 떠오르는 건 왜일까요? 머리를 깎아야 하는데 스스로 못 깎는다면 누가 대신 깎아줘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박영선 사개특위 위원장은 올해 말까지인 사개특위 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해서라도 국민이 바라는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지난 18일 대법원에서는 제17회 법조 봉사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저희 법률방송이 올해 영예의 대상을 수상한 문영수 법무사를 만나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삶, 봉사하는 삶, 세상 살아가는 얘기들을 들어봤습니다. 저희 로투데이 2018년 송년 인터뷰로 어느덧 회장 임기 2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이 온 대한변협 김현 회장을 만나고 왔습니다. 인터뷰 2개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오늘 대법원에서는 제17회 법조봉사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올해 영예의 대상은 이제 여든을 바라보는 만 77세의 문영수 법무사가 수상했는데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알게 하라는 게 문영수 법무사의 평소 지론이라고 합니다. 법률방송 취재진이 법조봉사대상을 수상한 문영수 법무사를 만나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삶, 봉사하는 삶, 세상 살아가는 얘기들을 들어봤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2018년 12월 18일 법조협회 회장, 대법원장 김명수. 법조봉사대상은 법원과 법무부, 검찰, 대한변협, 대한법무사협회 등이 회원사로 있는 법조협회가 우리 사회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과 봉사를 실천해온 법조 종사자들에게 수여하는 영예로운 상입니다. 올해 그 영예의 주인공 전남 담양에 거주하는 문영수 법무사. 눈가와 입가에 깊이 패인 주름에서 세월의 흔적과 연륜이 묻어납니다. 제가 하는 것도 없는데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서 대단히 고맙게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상은 앞으로도 열심히 봉사하는 뜻으로 감사히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수 법무사의 선행과 봉사활동은 36년 전인 지난 198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법원 공무원으로 일하던 당시 월급은 지금 생각하면 턱없어 보이는 2만 5천 원 정도. 그러던 어느 날 문 법무사는 신문에서 한 소년이 수술비가 없어서 심장 판막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기사를 봅니다. 문 법무사는 이에 당시 한 달 월급이 훨씬 넘는 3만 원을 수술비로 선뜻 내놓습니다. 제가 어릴 때 좀 빈곤한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네,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도가고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어왔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측은지심에서 한 일,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2달 뒤엔 심장병을 앓고 있던 이 모양에게 수술비와 병원비를, 또 얼마 후엔 서울대 법대에 합격하고도 학비가 없어 입학을 포기하려던 2명의 학생에게 입학금을 후원합니다. 30년 전에 고등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서울대에 합격을 했어요. 근데 학비가 없어서 진학을 못한 형편이 있었어요. 또 그 부모님이 고아였고 또 파출부. 근데 현재 고등법원 현재 부장판사가 있습니다. 법원에 근무하면서 만나게 된 이런저런 인연들, 특히 범죄를 저지르고 붙잡혀온 아이들이 계속 눈에 밟혔습니다. 문영수 법무사는 소년원으로 내친 김에 고아원으로 우리 사회 가장 그늘진 곳의 아이들을 본격적으로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법원에 근무하면서 주말마다 광주 소년원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친자식 같기도 하고 또 애들을 방치하면 무슨 다음에 큰 무슨 범죄를 일으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서 예방 차원도 되고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소년원을 나와도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은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렇게 데려온 아이들 중에선 문 법무사 어머니 돈까지 훔쳐 도로 달아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오갈 데 없는 애들이 있어요. 그 오갈 데 없는 애들을 데려다가 우리 시골 집에서 어머니와 같이 기교를 하면서 도와주고 있었죠. 그러는데 주백을 뭐든가 절도를 해요. 집에서 그 어머니까지 호주머니까지 털어서 도망가서 했어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시골 갔는데 옷을 걸어놨는데 내 호주머니에서 돈을 빼.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아라고 자학하며 비뚤어지기만 하는 아이의 고향이 목포라는 말만 듣고 온 목포를 다 뒤져 부모님을 찾아주기도 했습니다. 그 부모가 없었어요. 고아돼서 그 부모를 찾기 운동을 한 몇 달간 했습니다. 특히 목포 고향이 목포란 말만 듣고 다 뒤집어서 못 찾았어요. 한 3년 후인가 그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지금 장가도 가고 또 택시 운전도 하고. 지난 1999년 광주지법 담양군 법원 사무관을 끝으로 법원을 나와 법무사 개업을 한 뒤엔 다문화가정 정기 후원과 무료 법률 상담 등 문영수 법무사의 사람 좋은 오지랖은 더 넓어졌습니다. 그렇게 36년간 이어진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삶. 더 어긋나고 비뚤어질 수도 있었던 인생들, 제자리를 찾아 잘 자라준 것이 보람이고 흐뭇할 뿐입니다. 그리고 또 소년 지원에서 공부를 가르쳤는데 그 애들이 또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체에 취업을 하고 있대요. 한 번은 택시를 탔는데 알아보면 그것도 반갑더라고요. 그 사회에 나와서 성공하니까 참 보람이고 그럽니다. 돈으로 다 환산할 순 없지만 지금까지 문영수 법무사가 기부한 금액은 모두 4억 4천만 원이 넘습니다. 훗날의 약속이나 연말의 성금보다 당장 작은 도움이 절실한 사람이 너무나 많다. 그들을 찾아가 손을 내밀어주라는 말로 문영수 법무사는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좋은 일 하지 말고 좋은 일 할 때에 난 모르게 하라고 그러는데 지금 그것이 아니라고 봐요. 내가 허물어서 다른 사람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길을 하기 때문에 같이 좀 선행을 베풀면은 그래서 좀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합니다. 문영수 법무사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은 옛말이라며 선행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사상 초유의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거래 파문과 맞물려 올 한해 법조계는 말 그대로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법조 3윤의 한 축, 대한변호사협회를 이끌고 있는 김현 회장도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한 해를 보냈는데요. 2018년 법률방송 송년 인터뷰, 어느덧 2년의 변협회장 임기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에 와 있는 김현 변협회장을 만났습니다. 김정래 기자입니다. 교황 과정, 김현 대한변협회장은 구부러진 걸 바로 잡으려다 너무 지나쳤다는 고사성어로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유행처럼 돼버린 적폐청산. 이 적폐청산 과정에서 촉발된 사회 갈등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정산 적폐 꼭 필요하죠. 그렇지만은 거기 너무 올인해서 사회 전체가 갈등에 너무 좀 도가니가 되었다. 이런 느낌 들고. 김현 회장은 그러면서 사상 초유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거래 파문에 대해서도 이제는 좀 차분해질 때가 됐다고 말합니다. 그 때문에 저희도 충격을 많이 받았고 저희도 질책도 했고 그렇지만 그리고 언론에 가십 정도로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그런데 국민들이 너무 이렇게 좀 일희일비하지 말고 이제는 그 검찰과 그 법원의 판단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대한변협 차원에선 변호사들이 세무 대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조항에 대한 헌재 헌법 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낸 것을 올 한 해 가장 큰 뉴스의 하나로 꼽았습니다. 김현 회장은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 취득 삭제를 골자로 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반대해 삭발투쟁까지 벌이는 등 변호사 직역 수호에 직을 걸어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회가 내년 말까지 세무사법을 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변호사들이 세무 서비스를 좀 더 너무 제밥그릇 챙기기에만 몰두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을 넌지시 언급하자 정색을 하고 변호사 밥그릇 챙기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합니다. 변호사와 세무사, 선의의 경쟁의 과실은 결국 국민들한테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호사와 세무사가 경쟁을 해서 그 기장, 세무조정까지 나중에 소송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서비스를 경쟁해서 국민한테 좀 더 좋은 서비스. 이미 불편한 질문을 한 마당에 내친 김에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병역을 거부해
병역법 유죄 판결을 받고 변호사 등록을 거부당한 백종건 변호사 얘기를 물어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심히 안타까웠지만 법을 다루는 변호사가 법을 어길 수는 없었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저희도 사실 고민했습니다. 백 변호사 건에 실형받은 사람은 5년간 등록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실정법이 그렇게 돼 있어서 저는 해주고 싶었습니다만 1년 10개월간의 대한변협 회장 임기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에 대해선 변협 주도로 징벌적 손해배상법을 통과시킨 걸 꼽았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조물에 도입한 제조물 책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 잘못된 제조물로 인한 손해를 받게 됐고요.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법무 담당관을 도입하는 법안, 민사소송 인지대를 절반으로 하는 법안 등 대한변협 주도로 발의한 법안들의 국회 통과를 보지 못한 건 아쉬운 대목입니다. 제일 아쉬운 거는 그 법안들 12개 꼭 통과시키고 싶었는데 아직 물이 익지 못해서 통과시키지 못한 것이 가장 안타깝고요. 후임 협회장이 그걸 또 차근차근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황 과정으로 인터뷰를 시작한 김현 회장은 파증 불고 이미 깨진 그릇은 되돌아볼 필요가 없다는 고서로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는 미래를 보고 좀 더 우리 동질성, 어려운 사람들 도와서 사회의 동질성 강화하고 그리고 공동성을 추구하는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그런 좀 안정된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 김현 회장의 임기는 내년 2월까지지만 차기 변협 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한 이찬희 후보가 회장 당선에 필요한 유권자 3분의 1 이상의 지지표를 얻지 못하면 여러 경우의 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역대 어느 회장보다 다사다난한 임기를 보냈던 김현 회장의 발걸음이 끝까지 다사다난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다음 주면 설레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요. 행복한 연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로투데이 스페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